네, 반갑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을, 우리가 다 못할 것을, 제가 이제 녹화해서, 보강으로 남기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보강으로 남기는 녹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가능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통일의식 형성 교육은 했죠. 그런데 이 뒷부분 변정법과 계몽 부정변정법, 그리고 화쟁, 생태주의, 이 부분을 거의 수업을 간단하게만 했죠. 간단하게만 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제가 마지막 수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하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오늘 가능하면은 좀 자세하게, 그렇게 좀 기초적인 것부터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좀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윤리 교사, 내지는 윤리 과목에 있어서 이 변증법이나 헤겔 마르크스죠. 헤겔 마르크스 비판 이론이죠. 이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화생사상, 생태주의, 전부 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당연히 그래서 저 역시 이 이론들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할까 하는데, 좀 상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 그럼 통일의식 형성 교육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죠. 통일의식 형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의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생명,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서구 사상으로부터 민족 자주의식으로, 분열의 의식으로부터 통일 통합의 의식으로, 그래서 생태주의와 화쟁, 변정법을 다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서구의 어떤 그 심신이원론으로부터 인간중심주의, 이 문법에서 통합과 공존, 화해, 생명, 평화의 사상으로 우리가 통일은, 이래야 통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안고 통일을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분열과 갈등, 대립의 사회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상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통일통합 사상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이른바 코기토적 주체에서는, 거기에서 바로 인간의 코기토, 즉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주체, 내지는 인간의 의식, 이것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인간중심주의도 바로 이로부터 나오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또한 여기서 나오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오늘 이 사회는 생태 파괴라든가 인간의 자연 지배로 인한 생태 파괴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원론적, 이분법적 문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원론과 이분법은 결국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문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선한 쪽이 악한 사람을 지배한다. 선악의 이분법으로 이제 이어진다든가, 혹은 어떤 세력이, 어떤 민족이, 어떤 인종이, 어떤 성이
지배를 할 수 있는 정당성으로 이렇게 이원론과 이분법은 파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전부 다 아마 인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덥네요. 소음 때문에 제가 창문을 닫았더니 조금 더웠어. 자, 그래서 이런 서구의 이원론으로부터 동양의 어떤 그 새로운 관계성의 철학으로 당연히 이제 화쟁이기도 하고 이 동양의 관계성은 사실은 생태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기의 철학에서 연기의 철학이 결국 뭐 생태주의의 상호 연관성의 철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그 생태론자들 중에는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거기서 자기 어떤 그 이론적 논거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 변정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변정법의 자기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변정법이라는 게 가장 오래된 통일통합의 사상이죠. 좀 이따 변정법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헤겔 변정법이 있고,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 변정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 근대 국가에 완결되는 어떤 사상적인 토대였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정법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개선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그리고 새로운 변정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정 계몽 변정법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몽 변정법은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공저고요. 공저 두 명이 이제 함께 했고 뭐 비판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들이죠. 계몽 변정법이 그런 두 사람의 작업이었던 반면에 부정 변정법은 아도르노의 개인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아도르노는 두 작품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도르노 호르카이머는 둘이 어떤 그 사상적인 일치를 보인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변정법과 부정변정법은 그런 일맥상통한 면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부정변정법은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완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복잡한 그런 그 변정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건너뛰었죠. 건너뛰었는데 오늘은 변정법, 생태주의, 화쟁사상, 뭐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라는 게 말씀 변자거든요. 정은 이제 논증한다는 거고 말로서 논증한다는 얘기고 여기 영어로는 이제 다이얼렉틱이죠. 다이얼렉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 상호간의 렉틱 이 마찬가지로 대화 말입니다.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으면서 논증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상호간에 진리에 점차 도달해가기 위해서 상호간의 논증을 좀 더 진지하게 임해가는 그런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 혹은 뭐 논리 뭐 이런 것이 변증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화의 논리이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내지는 뭐 이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논리 내지는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본다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논증의 과정 내지는 논증의 방법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법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초창기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죠. 말 그대로 이제 다이얼렉틱이죠. 다이얼렉틱 물론 이제 대화를 통한 교육 방법 그래서 대화법은 뭐 변증법보다는 대화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원은 그렇습니다. 근원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던 소크라테스의 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묻는 거죠. 물어보고 답을 하면 다시 또 논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가면서 그걸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사실은 스승의 그 대화법을 변증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대화의 방법 그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철학적 사유 방법으로서의 변증법을 제시했던 사람이 플라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게 이른바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세를 떨치게 되고 하나의 철학, 완전한 인식론이자 하나의 논리학, 그리고 철학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헤겔에 이르렀습니다. 헤겔에 이르러서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정반합이라고 하는, 물론 헤겔의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논리, 그 인식의 발전 과정이거든요. 이게 인식론, 그리고 논리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의 탄탄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학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헤겔의 변증법으로 우리가 이제 발전되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겔의 변증법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마르크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헤겔의 철학은 거꾸로 서 있다라고, 그래서 전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은 관념 변증법이기 때문에 유물 변증법으로 전도해야 된다. 즉 정신이 아니라 물질의 발전 과정이 참된 진리의 과정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계 그리고 물질의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철학을 전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물 변증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유물 변증법이 사회 역사, 그러니까 물질의 발전 법칙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으로 얘기를 한 것이 유물 변증법이라면 이걸 이제 역사에다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역사에다 적용시킨 것이 바로 역사적 유물론, 내지는 줄여서 사적 유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이제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합법칙적으로 발전해 간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과 투쟁 속에서 또 다른 사회인 공산주의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변증법으로 이제 마르크스에 이르러서 강조되기에 이르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던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에 이르게 되면 이른바 마르크스를 좀 비판적으로 개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신좌파 그리고 네오마르시즘, 이른바 그 비판 이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비판 이론은 이 변증법을 계몽 변증법과 부정 변증법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증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몽 변증법과 부정 변증법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먼저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세계관, 진리관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만 독단으로부터의 해방, 비고정성과 유연성, 생산성과 구체성,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증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오고 가면서 논쟁을 하죠. 네가 알고 있는 정의가 뭐야? 정의 저스티스?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그걸 또 논박, 이른바 엘렌쿠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그 허점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점차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깨닫고 좀 더 높은 사고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대화를 통한 혹은 진리를 향한 끝없는 어떤 그 상승 과정.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독단, 편견으로부터 해방되고, 당연히 비고정성과 유연성이죠. 고정되지 않고 유연한 사고, 생산성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변증법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변증법에 이르러서 세계관과 진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법의 세계관과 진리관에 이르게 되면 변증법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 그리고 진리, 사물, 그러니까 세계는, 물질은, 그리고 세계는 변증법적으로 합법칙적으로 발전해 간다. 모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모순을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이다. 그래서 존재, 즉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모순의 세계를 모순의 세계가 변화 발전해 가는 그것이 이제 변증법의 세계관이 되겠고, 변증법의 진리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증법의 진리관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단계에서 점차 높은 단계로 이렇게 인식이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해겔의 거대한 철학 체계죠. 논리학, 대논리학, 혹은 뭐 정신현상학, 이런 해겔의 가장 대표적인 책들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책을 딱 한 권만 가지고 어디 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자기는 딱 한 권을 뭘 가지고 갈 거냐? 정신현상,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식의 정신이 현상하는 과정, 즉 인식이 발전의 과정 가는 과정이거든요. 점차 높은 인식으로 발전해 갑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오성적인 데서 부정적이고 이성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부정적이고 이성적인 단계로, 그리고 긍정적인 이성의 단계로 점차 높아지지 않습니까? 추상에서 구체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해겔의 논리학의 어떤 변증법적 전개 과정이다. 그러니까 세계, 진리 이런 것들이 점차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변화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이자 진리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변증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상적 구조와 그 특징을 또한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증법의 사상적 구조는 그 자체에 부정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씨앗이 있다고 하십시다.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싹이 트지 않습니까? 씨앗은 일테면은 자신이죠. 자신인데 씨앗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썩어버리죠. 그래서 무언가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 부정을 자기 속에 포함하고 있죠. 씨앗은 싹에 거대한 어떤 자기 부정, 씨앗을 커져서 자기를 부정해서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존재로 나가게 되는데, 모든 사물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인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질, 생명, 이 모든 것은 이처럼 자기 내부에 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모순이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바로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자를 산출하거나 혹은 전환한다.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수분이 있고 온도가 있고 이렇게 영양분이 주어지면 껍질을 깨죠. 예. 달걀도 뭐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껍질을 깨지 않습니까? 껍질을 깬다는 것은 달걀이 죽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면서 자기가 전환하거나 혹은 타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래서 이제 치열한 대립이죠. 씨앗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과 이제 싹이 되려고 하는 이 과정의 어떤 대립 속에서
상호 긍정, 상호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자기 존재, 즉 씨앗이 이제 싹으로 잎이 나오고 이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일치, 새로운 나, 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이것을 이제 모순의 통일, 지양을 통해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싹은 또다시 대립과 발전으로 이어지죠. 예, 잠정적이면서 또다시 대립과 발전으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싹에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싹에 머물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로 밟아버리면 죽어버리죠. 이 싹에 이제 거대한 식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화를 하고 그리고 떡잎이 이제 보다 더 많은 잎들을 내고 줄기를 내고 뿌리도 이제 뿌리 밑으로 내리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어쨌든 이런 자기의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처럼 대립과 발전이 다시 또 이제 반복되는 이것이 바로 변증법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즉 모순이 있고 모순은 대립과 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잠정적인 상태에서 끝없는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변증법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처럼 변증법의 특징은 변화. 이게 이제 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르크스가 이 사람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썼거든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이 만물유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변화를 중심에 둔 철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순을 통해서 자기와 타인 간의 어떤 그 관계, 그것은 이제 상보적인 관계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리고 대립과 발전, 끝없는 대립과 발전. 뭐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 변증법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변증법을 적용한 통일교육, 사실 제 논문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또 한계를 안고 있는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변증법 통일교육은 모순으로 바라봐야 된다. 남한과 북한, 분단과 통일. 결국 모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단 모순. 그리고 남북한 체제에 자기 모순이 있죠. 그리고 분단의식이라는 자기 모순. 그래서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분단의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전체와 개별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남과 북, 분단과 통일, 이걸 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변증법적 진리인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가는 것이 해겔의 어떤 그 진리인식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이듯이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일치에 이르는 분단의식을 자각하고 부정하면서 새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변증법적인 진리인식의 발전 과정. 그리고 통일. 당연히 뭐 이 통일의 원리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관심을 가지는 거죠. 모순을 극복하고 부정을 통해서 통일해 나가는. 지양을 통해서 일치와 화해에 이르는. 이게 이제 독일어로 이제 아우프헤벤이라고 하죠. 지양이라는 게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긍정하면서 또한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는 이제 그칠 지자, 부정의 단계이고, 양은 이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앙양해 나가는, 그걸 이제 한 단어로 독일어로 표현하는 게 아우페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양. 일테면 모순을 극복해 가는 거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통일에 이르는 그 아우페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부정되어야 될, 폐기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 되살려가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향하면서 남한의 장점과 단점, 북한의 장점과 단점,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로 나가는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일의 원리, 즉 변증법적 통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러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그런 통일이, 그 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변증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증법적 통일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변증법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지향, 모순, 뭐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뭐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 변증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서 뭐 플라톤, 그리고 헤겔, 마르크스, 이런 그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변증법의 발전 과정 속에서 그 자체의 한계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부정변증법과 계몽의 변증법이 나오죠. 저는 뭐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전후 맥락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대표적인 통합의 논리다. 앞에서 살펴봤죠.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봤고. 자, 그래서 이 해결의 변증법은 추상적이고 오성적인 인식 단계. 여기 보통 이제 정반 합의라고 할 때 정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변증법적 부정적 이성적 인식 단계.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반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한다고 하는, 반대되는 규정.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이게 이제 사변적 긍정적 이성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에 있어서는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 보이시죠? 긍정이라고 하는 이처럼 새로운 합에 이르는, 말 그대로 두 규정의 해소와 통일적 인식에 이르는, 이게 이제 해결의 변증법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해결의 변증법은 개념 혹은 정신현상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신현상학, 정신이 현상에 가는 과정, 당연히 이제 변증법적으로 현상에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논리의 변증법적 전개와 발전의 과정, 엔치클로피디아 뭐라고 하는, 어쨌든 변증법의 어떤 그 개념과 논리의 발전 과정을 주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르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념 변증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꾸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올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을 얘기합니다. 즉 물질을 중심으로 변증법을 이제 전개시키죠. 자,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역사와 사회 발전에 적용시킨 게 사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이다 라는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입니다. 뭐 씨앗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새로운 긍정인 뭐 싹이 되고, 뭐 이렇게 계속 물질이 변화 발전하듯이 역사도 자기 존재로 있다가 그 부정의 단계인 계급투쟁에 이르게 되죠. 계급투쟁에 이르고 새로운 보다 더 나은 형태, 새로운 어떤 그 사회 구성체로 발전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유물론이죠. 자, 이처럼 변증법적인 부정,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을 통해서 물질과 역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제 마르크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겔과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은 국가를 도출하는 국가 정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자유주의, 실제로 이제 자유의 출현 과정도 헤겔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이런 거 이제 우파의 철학이죠. 자유주의의 어떤 그 철학적 기반 내지는 국가 형성의 기본 원리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마르크스는 뭐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이 계급투쟁에서 잘못된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 계급이, 올바른 계급이, 즉 정의, 즉 반대되는 계급인 자본가에게 무자비한 독재를 해야 된다. 그게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당 독재, 즉 사회당이나 노동당,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는, 뭐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 보이는 바로 그 일당 독재론의 출발점이 되는데, 어쨌든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 철학적 기반으로 이제 작용을 해왔습니다. 즉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반으로 이 변증법은 작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작용해 왔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변증법을 중심으로 오늘 근대 국가의 출현 그리고 그 한계를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해겔의 어떤 그 이를테면 뭐 절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뭐 그 국가 정신의 출현으로 이렇게 철학의 목적을 상정한 것은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용해 먹기 딱 좋죠. 네, 완전한 절대 정신이 출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국가 정신이 출현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속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최종 완성 단계로 이렇게 목표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근대 뭐 현대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근대의 어떤 그 국가의 전체주의적인 그 나치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이제 바로 나치즘,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스탈린주의, 혹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에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증법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주의라고 할까요? 역사는 진보 발전한다. 진보 발전한 게 이를테면은 뭐 그게 절대 국가이고, 혹은 뭐 공산주의고,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 목적을 무조건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이 되면서, 이 부정을 압살하는 반이라고, 정반합해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에서 자본가는 이제 부정되어야 될 그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부정, 차이, 다양성 이런 것들을 압살하는, 이게 또한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로고스 중심주의, 뭐 니체나 이런 다른데 철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단일, 동일성,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동일성이죠. 동일성 중심의 어떤 철학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일성 철학이 사실은 이 마르크스와 헤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게 되고, 집중 타겟이 되죠. 사실은 헤겔과 마르크스가 집중 타겟이 되면서 마르크스의 어떤 그 인간 해방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민중의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까? 소외된 인간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좌파 이론가들, 내지는 진보적 이론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답하고, 그리고 좀 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완성시켜 나가고 그 어떤 그 해방의 힘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증법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마르크스의 이론이기도 한데, 물론 해겔의 이론이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뭐 마르크스가 훨씬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증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해방의 가능성, 그리고 진보적인 그러한 변증법의 힘,
을 중심에 놓고 변증법을 되살려낼까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데올로기로서의 변증법이 아니라 순수한 그 어떤 힘으로서의 변증법. 지금 반성적 사유, 비판의 사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변증법을 비판을 위한 변증법, 비판의 힘을 가진 그런 해방의 가능성을 지닌 변증법으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그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몽의 변증법은 몇 가지 말이 이제 좀 복합되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계몽국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겔의 자유국가랄까, 근대국가, 민족국가. 헤겔은 민족국가가 이제 최종 완성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국가의 근대국가 내지는 사회주의 국가,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들이 이제 계몽주의의 후예들이거든요, 실제로. 가장 강력한 후예들이죠. 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칸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성 중심의 철학자로 칸트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칸트를 가장 강력하게 개성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헤겔이거든요. 헤겔과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된 계몽 철학 내지는 계몽주의 내지는 계몽 국가가 변증법적으로 부정되고 비판되고 그래야 될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계몽의 변증법입니다. 계몽의 말 그대로 이제 변증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몽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계몽의 계몽으로서 변증법이란 게 그 얘기입니다. 계몽 국가는 다시 또 계몽되어야 한다. 다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또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 말씀드렸지만 헤겔이기도 하고 변증법이니까요. 주되게는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를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오늘 뭐 어차피 얘기를 좀 길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비판 이론과 같은 현대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에 있어서 마르크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만약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본질을 좀 제대로 되살려내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그럼 마르크스가 본래 뭔데? 본래 마르크스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마르크스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시기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시기 마르크스가 책을 이제 썼을 거 아닙니까? 많은 책들을 썼는데 앞시기 그걸 이제 전기의 마르크스와 후기 뒷시대 후기의 마르크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한 1800년대 한 초중반 초반과 중반 뭐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초기와 중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어떤 이론이나 주제에 따라서 이 초창기에 이제 마르크스가 관심을 가졌던 게 마르크스가 철학 박사거든요. 독일의 철학 박사인데 이 당연히 철학자죠. 철학자니까 당시에 초창기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철학 관련 연구에 천착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헤겔이 가졌던 그런 관점을 이어받아서 변증법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헤겔에게서 마르크스 철학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겔 철학을 계승하면서 헤겔이 가졌던 문제의식, 뭐 이성, 인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 인간. 그래서 이제 철학적 인간학, 철학적 마르크스주의 혹은 인간학적 마르크스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학 내지는 철학적 그런 마르크스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한 시기, 즉 앞시기입니다. 앞시기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후대 시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자본론, 뭐
뭐 정치 경제학, 보통 이제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 이제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철학자로 예를 든다면은 철학이나 인간학에 관심을 가졌던 마르크스에 좀 집중했던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비판 이론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고민의 모습, 뭐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을 그 인간 소유의 문제 있죠. 인간 소유의 문제, 국가나 자본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인간의 문제, 뭐 이런 것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졌던 이론가들이 있었고요. 그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프랑크푸르트파나 혹은 저 사람도 들어가죠. 사르트르. 뭐 이런 인간학적 막스주의에는 사르트르도 들어갑니다. 반대 진영에는 후기 막스주의, 즉 경제학자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내지는 구조로서의 마르크스, 이렇게 바라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알투세 같은 사람이 있죠. 알투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필연성이라고 할까요? 필연의 왕국 같은 이런 변증법의 그런 부분이,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이 경제학으로서의 마르크스 자본론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 패턴, 변증법적 발전 법칙,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목적론적인 단순 도식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뭐 공산주의 도래의 필연성이라고 할까요? 합법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비판 이론이나 계몽의 변증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차시하거나 내지는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은 이처럼 마르크스의 본래에 가지고 있던 계몽의 정신, 잘못된 계몽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새롭게 어떤 해방의 힘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비판의 힘을 되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몽의 변증법. 계몽의 변증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그 계몽의 변증법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르크스를 또한 되살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계몽의 변증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정변증법이 되겠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변증법은 아도르노의 개인적인 어떤 철학 작업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변증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변증법은 모순 아닙니까? 모순의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모순이라는 게 뭡니까? 부정이잖아요. 부정에, 물론 모순이라는 게 이제 둘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상황, 그 말 그대로 모순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 부정의 가능성입니다. 부정의 가능성. 끝없이 진리에 도달해가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박, 부정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정이 있어야 뭔가 점차 하나가 부정되고 다시 또 여기서 또 논박하고 다시 또 논박하고 이렇게 계속 부정되면서 점차 높은 단계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의 가능성이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동일성에 대해서 비동일성으로, 즉 쉽게 말해서 탈근대 철학의, 일테면 니체로부터 비롯된 탈근대 철학이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하거든요. 동일성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 같아지는 것은 동일성의 철학이잖아요. 달라지는 것. 말 그대로 비동일성이죠. 그 비동일성의 철학으로 이제 변증법을 사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동일성이니까 차이, 부정,
부정이니까 당연히 차이죠. 좀 더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이제 부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되는 것은 각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변증법의 핵심은 차이를 그리고 그 부정을 핵심으로 한다. 그 부정을 통해서 끝없이 건강하게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특징이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끝없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양자역학에 따라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하나에 고정돼 시켜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끝없이 근처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뭐 처음에는 방향을 맞추고, 방향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관역의 크기를 맞추고, 뭐 비유를 하자면, 그 다음 점차 좁혀가는 거죠. 점차 좁혀가면서 조금씩 거기에 달려가고, 물론 이제 목표물은 끝없이 움직입니다. 이 비동일성의 철학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끝없는 부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비동일성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리고 부정의 논리를 핵심으로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 때문이죠. 전체주의 획일화된 사고 있지 않습니까? 획일화된 사회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탈린 체제가 그랬고, 나치즘 체제가 그러하고, 뭐 근자에 이르러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기 러시아의 새로운 짜르, 일본의 아베, 뭐 중국의 뭐 시진핑, 이런 그 전체주의 비슷한 국가들이 사실은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국가, 뭐 자기, 뭐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하는 거죠. 국가,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 동일성의 욕심을 가지는 그런 전체주의화된 사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부정, 끝없는 부정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세계가 건강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일성과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걸 비판하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분단 국가주의입니다. 분단 국가를 마치 절대 진리이며 하나의 모든 것에 여기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동일성의 사유거든요.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분단 이데올로기도 동일성의 신화죠. 자기 이데올로기 아니면 다 틀렸다는 게 분단 이데올로기잖아요. 대립과 분열주의에 기반해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비동일성의 사유, 끝없는 부정, 비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정변증법은 굉장히 소중한 어떤 변증법의 본래 해방의 힘, 부정의 힘, 그래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통일 교육의 새로운 논리로 기능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어떤 지적 자산이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